안녕하세요. 지금은 40대가 된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직접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한창 젊었던 시절의 저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꽤나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 곧장 서울로 상경해 직장인이 된 이후로도 맡은 바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해왔어요. 비록 규모가 큰 회사까지는 아니었지만 장차 저의 힘으로 크게 키우겠노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죠. 그랬던 저의 직장 생활에 처음으로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건 저렴한 수입품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부터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직장은 국내산 공산품들을 유통하는 업종의 회사였는데요. 그런 저희 회사 입장에선 중국산 수입품 공세가 당연히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저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산전수전 다 겪으셨던 김 부장님의 걱정이 아주 컸어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의 앞날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 같아. 수입품들의 저가 공세를 오래 견딜 재간이 없거든. 그치만 저희 회사가 유통하는 국산 제품들은 수입품보다 품질이 월등하잖아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서 고품질을 앞세워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서로 간에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의 이야기지. 내가 따로 알아보니까 수입을 해오는 회사 쪽에서 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였어. 그쪽 회사에선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적자가 쌓이면 결국엔 자기들 회사만 망할 뿐일 텐데요. 저가 공세를 통해서 동일 품목을 판매하는 경쟁 회사들을 모조리 도산시킬 생각인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지게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럼 그때 가서 원래의 정상 가격보다 높게 올려받을 심산일 게 뻔해. 그렇겠네요. 적자 공세를 펼치면서 쌓였던 부채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만회하고 훗날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저희 회사에게 여력이 있었다면 납품 단가를 낮추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뿐이었죠. 당시에 저희 회사는 이미 더는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울 정도의 저마진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입품의 저가 공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록 저마진이었을지언정 대규모로 납품을 했기에 저희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저가 공세 이후로는 상황이 자꾸만 힘들어지기만 했어요. 수입산 저가 공세에 밀려버린 나머지 저희 회사를 지탱시켜 주었던 대규모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창업주인 1대 사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하셨고 아들이 2대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처럼 회사 안팎으로 뒤숭숭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김 부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회사 측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를 저렴하면서도 썩 나쁘지 않은 품질의 신소재로 변경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희 회사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수입산 저가 공세에 맞서서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모두를 갖추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저와 김 부장님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 뒤 회사는 2대 사장님의 주도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든요. 구조조정의 명분은
그동안 있었던 경영난의 원인이 몇몇 직원들의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핑계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작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었던 김 부장님이 직장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이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였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회사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진짜 이유마저도 결코 정의롭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대 사장님이 회사 내 중요한 자리들마다 자기 쪽 사람들로 채워넣기 위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었거든요.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떠난 김 부장님의 자리는 역시나 이대 사장님 쪽 사람이 채우게 되었고요. 문제는 김 부장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부장 자리에 앉기에는 너무나도 젊고 경험조차 일천한 낙하산 직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 부장으로 오게 된 이유는 이대 사장님의 처조카였기 때문이었어요. 즉, 아무런 경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대 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마치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서 중요한 자리를 꿰차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러한 상황은 저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낙하산 부장이 만약 업무 능력이라도 출중한 사람이었다면 전 아무런 할 말이 없었겠지만, 낙하산 부장의 업무 능력은 신입사원만도 못한 것이었어요. 스스로가 능력이 없으니 모든 업무는 직속 부하 직원인 저에게 모두 떠맡겼고요. 더군다나 새 부장은 인성마저도 최악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툭하면 폭언과 폭설을 내뱉지를 않나, 법인카드를 자기 개인 카드처럼 펑펑 써제끼지를 않나, 심지어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를 가로채기 일쑤였어요. 정말 이제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마음을 다잡고 뒤숭숭해진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먼 고향에 계신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에 자리한 저희 고향에는 예전부터 꽤나 규모가 큰 공장단지가 있었는데요. 그 공장단지 한가운데 골목엔 백반집 골목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춘천에 닭갈비 골목이 있고 의정부에 부대찌개 골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고향 백반집 골목에 자리한 식당들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정성스러운 백반을 제공하는 가게들이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당시엔 백반집이 몇 남지 않을 정도로 골목 자체가 이미 많이 쇠락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의 식당은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으로서 장사가 꾸준하게 잘 되는 가게였어요. 저는 뒤숭숭해진 직장 생활로 인해 심신이 지칠 때마다 주말을 이용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쳐서 내려온 늦둥이 외동딸인 저를 매번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더욱이 저희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 주인장의 명성에 걸맞게 아주 뛰어나셨어요. 어머니께서 솜씨를 10분 발휘해 직접 끓여주신 찌개에 밥을 말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면 몸과 마음이 어찌나 개운하던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인 마음의 응어리마저도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물론 저라고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철부지처럼 마냥 이부자리에서 뒹굴거나 놀고 먹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늦둥이 외동딸로서 늘 바쁜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와드렸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식당 단골 손님분들께서는 효녀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또 한 번의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 저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낙하산 부장과 한판 대차게 붙게 된 거죠. 앞으로 직원들의 점심 식사비를 3,000원 이내로 제한하겠다고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점심 식대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건 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누가 언제 점심 굶고 일하라고 했습니까? 직원들 점심 식사비도 우리 회사의 지출이니만큼 값싸게 아껴서 먹으라는 것뿐입니다. 회사 지출을 줄여보려고 고민한 끝에 제가 직접 내린 결정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 동네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고작 3,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이러세요? 그 값에 밥 먹을 식당이 정 없으면 1,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우든가 말든가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내 결정에 불만 있으면 사장님한테 직접 항의하세요. 그래봤자 사장님은 조카인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뭐니 해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치사한 게 사람 먹는 걸로 딴지를 거는 거잖아요. 더구나 당시 직원들과 회사 사이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앞으로 점심값을 3,000원까지만 허락해주겠다는 건 직원들과의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일 뿐더러 저희를 그야말로 푸대접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보다 물가가 훨씬 쌌던 그 당시에도 3,000원으로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은 사실상 거의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그동안 낙하산 부장으로 인해 마음속 응어리가 쌓일 대로 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푸대접까지 받게 되었으니 정말이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우리 딸이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짓이 사람 먹는 걸로 인색하게 구는 건데. 제 말이요. 정말이지. 내가 이런 푸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 제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잠시 묵묵히 고민을 하시다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참에 회사에 사표 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어떻겠니? 외할머니 때부터 물려내려온 백반집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굳이 그 나쁜 회사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 안 그래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금씩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 우리 식당은 너희 외가댁의 가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창업주의 외손녀인 우리 딸이 식당을 물려받는 것만큼 뜻깊은 일이 또 없지 않니?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백반집은 사실 돌아가신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외할머니가 1대 창업주, 어머니가 2대 주인장이셨죠. 이처럼 유서가 깊은 식당이었던 만큼 평소 저 또한 저희 백반집에 대한 아주 큰 애착을 품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지난날에 제가 식당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서울로 상경해서 직장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음식에 별다른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유서 깊은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의 3대째 후계자가 되기에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을 물려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어머니의 제안을 망설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외할머니랑 엄마에 비하면 음식 솜씨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제가 후계자가 되었다간 그동안 쌓은 명성에 먹칠하게 될 건 뻔한 일이고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렴. 원래 사람이 노력하면 못 이루는 일이 없는 법이야. 엄마가 요리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알려주고 우리 식당만의 비법도 잘 전수해주면 우리 딸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 엄마는
우리 딸이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렇게 저는 원조 백반집을 물려받기로 결정했고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에 출근을 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저희 후임자에게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인수인계 해주었죠. 낙하산 부장 때문에 회사를 떠날 땐 떠나더라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성실하게 완료하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의 퇴산날이 다가왔는데요.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횡령에 대해서 공익제보 겸 정식으로 고발장 제출하려고 왔어요. 부정한 사람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고 거래처에 명절 선물을 보내기 위해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까지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날 저는 낙하산 부장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모든 횡령 증거들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낙하산 부장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아무튼 공익제보 겸 고발을 마친 저는 곧장 고향으로 내려가 원조 백반집의 3대째 후계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식자재를 고르고 다듬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음식 솜씨가 영 별로였던 저로서는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셨던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약 1년쯤 뒤에 기초 수업을 마치게 되었고 이후로는 외할머니 때부터 물려내려온 저희 백반집만의 비법을 전수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법을 전수받는 건 기본기를 배울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 길이기도 했던 데다가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이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것이 제 눈에 자꾸만 보였거든요. 저는 어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낳아주신 늦둥이 외동딸이었기에 제가 비법을 전수받고 있던 당시 어머니의 연세는 이미 노년이 훌쩍 넘으셨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당시 저희 어머니의 곁에는 긴 시간 함께 일한 직원인 참모 아주머니가 한 분 든든히 버티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았어요. 자꾸만 쇠약해져가는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편히 쉬게 해드리려면 결국에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식당을 물려받아야만 했거든요. 이에 저는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서 몇 년 내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노력하면 못 이루는 일이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차린 백반 맛을 꼼꼼히 보시던 어머니께서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엄마, 드디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음식 때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흠잡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비법 전수는 이만하면 차고 넘치는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유서 깊은 원조 백반집에 3대째 주인장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지만 어머니의 수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른 가서 장부들을 모두 꺼내오거라. 식당의 정식 후계자가 되려면 음식 비법뿐만 아니라 장부들까지 전수를 받아야 하거든. 우리 식당의 모든 영업 노하우가 장부에 적혀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장부들을 모두 꺼내왔고 어머니께서는 그 장부들을 저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마지막 수업을 해주셨어요. 이 장부들은 품질 좋은 식자재를
좋은 가격에 사올 수 있는 도매 상인들 목록이란다. 너에게 모두 넘겨줄 테니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되 괜히 식자재 비용을 아껴보겠답시고 억지를 부려가면서 값을 깎으려고 들다간 품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사오게 될 테니 명심하거라. 식자재의 품질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 장부 전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근처 공장 직원분들이 장부를 대놓고 식사를 하다가 월말처럼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개선을 하는 장부도 있었고 단골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장부도 있었어요. 어느 단골 손님은 매운 걸 못 잡수시니까 고춧가루랑 후추가 최대한 적게 들어간 음식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거나 또 어느 단골 손님은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등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 밖에도 어머니께서는 다양한 장부를 모두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셨고 수업을 듣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이처럼 꼼꼼하게 식당을 운영하셨던 덕분에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의 명성이 지금껏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나도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어머니를 본받아야겠다라고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장부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장부는 제법 오래 묵었는지 유독 낡고 빛이 바랬더라고요. 이건 꽤 오래 묵은 장부이긴 하지만 엄마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부이기도 하단다. 그 장부에 무슨 사연이라도 담겨있나 봐요. 그럼 당연하지. 그때 넌 어린 나이여서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식당 단골 중에 사정이 딱한 고시생이 하나 있었어.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혼자서 모시고 살면서도 판사님이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녀석이었는데 그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내가 장부 하나 내어줬지. 평소엔 외상으로 밥을 먹고 그 내역을 내가 준 장부에 적은 다음에 여유될 때 외상값을 조금씩 갚도록 해주었지. 그렇게 한 2년쯤 지났나? 그 녀석이 외상값을 갚지 않은 채로 소리 소문 없이 잠적을 해버리더구나. 그건 그냥 외상값을 떼어먹힌 것뿐이잖아요. 그 녀석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그랬을 게야. 여하간 엄만 그 녀석이 언젠가 반드시 외상값을 갚으러 올 거라고 믿는단다. 그래서 그 장부를 지금껏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야 그 녀석이 우리 식당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엄마가 그 녀석과 인연을 잊지 않았단 증거가 될 수 있잖니. 알았어요, 엄마. 제가 3대째 후계자로서 그 사람이 우리 식당에 다시 찾아오면 꼭 외상값 받을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은 외상값을 받지 말라는 건가요? 만약 내가 없을 때 다시 찾아오면 밥값 받지 말고 항상 푸짐하게 내어주려무나. 그리고 그 녀석에게 장부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만 해주면 돼. 선대 사장님은 이 장부를 손님과의 추억의 징표라고 생각해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고. 손님께서 별탈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선대 사장님은 이미 외상값을 모두 다 받으신 셈이니까 항상 든든하게 잡수고 가시라고. 그날 마음이 뭉클해진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며 어머니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드렸고 그 낡은 장부를 끝으로 저는 모든 인수인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서 깊은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을 물려받아 3대 주인장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 어머니께서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야 마셨습니다.
여느 밤과 다름없이 평온하게 잠자리에 드시더니만 그 길로 소천하셨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잘 끝마치고 떠나시는 분처럼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선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백반집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다졌습니다. 이후 장례를 마친 저는 그 각오 그대로를 되새기며 식당으로 나갔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전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참모 아주머니가 무단 결근을 하지 뭐예요. 그냥 무단 결근 정도가 아니라 꽤나 긴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이에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라도 식당을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죠. 참모 아주머니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저희 백반집 앞에는 새로운 식당의 개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락두절이던 참모 아주머니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그 새 식당이 막 개업 준비를 시작하던 날의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참모 아주머니가 바로 그 신장개업 식당의 주인장이더라고요. 물론 참모가 자신의 식당을 개업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참모네 신장개업 식당이 저희 식당과 똑같은 백반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절대로 문제시 삼을 만한 일은 전혀 아니었죠.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반 골목이었으니 새로운 백반집이 생기는 건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참모 또한 오랜 시간 백반집에서 일했던 사람이라서 백반집을 창업하는 건 당연한 일일 테고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백반집의 오랜 단골 손님이 하루는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모네 백반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튿날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건너편 식당에서 손님 빼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 집 주인장이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어쩌다 보니까 듣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장이 지금 간판으론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간판을 새로 맞춰야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개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식당이 벌써 간판을 교체하려 한다고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손님 빼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기뜸해주고 있는 거야. 그 집 주인이 인테리어 업자한테 자기네 새 간판에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거든. 얼마 뒤 단골 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참모네 식당이 자기네 가게가 진짜 원조 터줏대감 집이라는 간판을 걸어버렸거든요. 심지어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원조의 명성을 가로채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양인지 백반의 메뉴 구성을 저희 식당이랑 똑같이 바꿔버렸더라고요. 원래 백반집이라는 식당의 특징은 가게마다 그리고 사장님마다 모두 다른 반찬 구성이라는 점에 있는 것인데 참모가 저희 식당의 특징 그대로를 도둑질해버린 것이었죠.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저희 식당의 특징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저희 식당보다 음식값을 1인분당 500원씩을 싸게 받아버리더라고요. 순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불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참모네 백반집은 지난날 저희 회사가 수입품 저가 공세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었던 것과 똑같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참모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그동안 저지른 짓들도 모자라서 이젠 적자 경영까지 감수해가며 저희 식당을 공격하겠다는 건가요? 너 말 참 무섭게 한다. 그게 어떻게 너희 식당을 공격하는 일이니? 나도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야. 식당 주인인 내가
내 식당 밥값을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줌마 속셈 모를 것 같아요? 적자 경영을 통해서 이 골목에 있는 백반집들 모두 망하게 만든 다음 아줌마네 식당 하나만 남게 되면 그때 가서 원래 밥값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아서 그동안의 적자도 메꾸고 돈도 쓸어 담으려는 거잖아요. 물론 당시 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참모네 식당이 어디에서 어떤 값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는지는 골목 백반집들 사장님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 식자재 납품 단가 대비 밥값과 예상되는 식당 운영비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계산해 보니까 참모네 식당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아주 무리해가면서까지 밥값을 싸게 받는 식으로 명백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참모는 적자 경영과 저가 공세를 통해서 저희 식당을 포함한 근처 모든 백반집들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뒤 백반 골목에 혼자 살아남은 틈을 타서 밥값을 원래 정상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올려서 적자도 메꾸고 혼자서 돈도 쓸어 담을 작정이었던 거죠. 다만 당시 참모는 돈이 그다지 많은 형편이 아니었기에 제 살 깎아먹기식 저가 공세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모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저가 공세는 경쟁자들이 모두 망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큰 자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둘 중 하나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이 골목 백반집들이랑 다 같이 상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줌마네 백반집이 제일 먼저 망하는 꼴을 볼 건지. 하지만 참모는 제 예상보다 훨씬 지독한 사람이더라고요. 제 경고를 분명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저가 공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소문을 듣자 하니 주변에 돈까지 빌려가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적자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뭐 그러는 바람에 참모의 목적이 다시 한번 확실히 보이게 되었어요. 모든 백반집들을 다 망하게 만든 다음에 무주공산이 된 백반 골목을 혼자 독식하려는 수작이라는 거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참모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치고 참모네 식당이 저희 백반집의 짝퉁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던 만큼 어지간해서는 참모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당시 저희 지역 공단의 공장들은 생산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원자재가 생산되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공장 사장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까지 그야말로 동네 모든 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하루가 갈수록 얇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비록 짝퉁일지언정 다만 500원이라도 저렴한 참모네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참모네 식당에게 손님을 빼앗긴 건 백반 골목의 모든 식당들이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저희 골목의 사정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 제가 출퇴근길에 오며 가며 마주치는 백반집 사장님들마다 그야말로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참모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면서 말이죠. 더군다나 그분들은 결국엔 서로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일종의 동료분들인 셈이었으니 문제의 그 참모는 정말이지 일말의 동업자 의식조차 없는 아주 몹쓸 인간이었던 거죠. 그나마 저희 식당은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3대째 원조 터줏대감 맛집의 명성을 믿고 저희 백반집을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셨던 덕분에 한동안은 별탈 없이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만으로는 식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백반집이라는 것이 원래 음식값을 최대한 낮춰서 저마진으로 책정한 뒤에 많은 손님들께
박리담회식 영업을 해서 유지되는 장사인데요. 그런 장사를 유지하려면 단골 손님들과 일반 손님들이 모두 똑같이 중요한데 몹쓸 참모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식당마저도 일반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으니 졸지에 저로서는 아주 큰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을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음식값을 낮추어서 참모네 식당의 가격 경쟁에 맞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미 저희 식당의 음식값은 더는 낮출 수 없을 만치 최저가 저마진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음식값을 낮출 방법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어요. 식자재를 저렴한 것들로 대체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만큼은 절대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주인장인 어머니로부터 값싸고 품질 좋은 식자재는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제가 값싼 식자재를 드린다면 당연히 음식 맛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건 저희 백반집의 명성을 깎아먹는 꼴이거든요. 저로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러는 사이 저희 백반집 골목의 상황은 자꾸만 악화되어 갔습니다. 벌써 몇몇 백반집들이 이미 폐업을 하거나 다른 동네로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무렵부터 저 또한 같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대째 이어받은 식당을 이대로 문을 닫게 되느니 차라리 다른 동네로 이전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식당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이에 저는 고향 지역 안에서 다른 장사 자리가 있나 알아보기 위해 백반집에 임시 휴업 간판을 걸어놓고 며칠 동안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좀처럼 마땅한 장사 자리가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며칠을 더 돌아다닌 끝에 마음에 꽉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럭저럭 장사를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자리를 하나 찾아내는데요. 문제는 그 자리의 전세금이 제 생각보다 꽤나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친한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동산은 저희 백반골목 안에 자리한 곳이었고,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저희 백반집의 오랜 단골분이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제 속마음을 아주 훤히 깨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가게 전세금을 빼서 다른 동네로 가게를 옮겨가려는 생각으로 찾아온 거지. 에휴, 상도덕도 없는 옆에 내 하나 때문에 동네 전체가 이게 무슨 꼴인지 원. 일단 지금은 저의 식당을 지켜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 저희 식당 자리를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전세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거니까 제 쪽에서 다음번 세입자를 찾는 게 도의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제의 몹쓸 참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백반골목을 지나갈 때부터 부동산에 들어갈 때까지 참모가 길 건너편에서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연초를 한 대 태우고 오겠다면서 저랑 참모가 둘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그러기가 무섭게 참모가 그 검은 본색을 드러냈죠. 내가 권리금까지 싹 다 챙겨줄 테니까 지금 걸려있는 그 집 간판 그대로 나한테 넘기는 게 어때? 제가 바보예요? 우리 집 간판 그대로 그쪽에 넘기면 아줌마가 그 간판을 앞세워서 원조집 행세를 할 게 뻔한데 저는 그렇겐 절대 못합니다. 우리 백반집은 다른 동네로 이전을 해서라도 3대째 정식 후계자인 제 손으로 직접 이어갈 겁니다. 아이고, 그놈의 자부심 하나는 대단하네. 정작 자기네 엄마란 사람이
이 식당에 호랑이 한 마리 들여놓은 줄도 모르고. 설마 처음부터 흑심을 품고 일부러 저희 엄마 옆에서 일했던 거예요? 그래, 애초부터 원조집 명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부러 너네 엄마 밑으로 들어가서 일했던 거야. 그것도 모른 채로 날 주방에 들여놓은 너네 엄마가 멍청한 사람이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몹쓸 참모는 애초부터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 식당 주방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훗날 짝퉁 식당을 창업한 참모가 제살 깎아먹기식 적자 경영을 감수하면서도 저가 공세를 억지로 펼쳐가면서까지 저희 식당을 포함한 골목 내 모든 백반집을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수작질이었고요. 저희 식당의 원조 터줏대감집 명성을 포함해서 백반골목 전체를 참모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치솟는 분들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거의 악을 질러대듯 참모에게 따져 물었어요.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군요. 골목 백반집 사장님들께 수많은 패를 끼친 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런 꿍꿍이를 제 면전에 대놓고 떠들어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원래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 입에선 못 나올 말이 없는 법이란다. 주변에 족족 망해 나가는 식당들 뿐인데 감히 누가 너네 가게 자리에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겠냐고. 그렇게 해줄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권리금이라도 챙겨받고 물러나지 그래? 그런 참모의 목소리를 때마침 연초를 다 피우고 들어오시던 참인 부동산 사장님께서 듣게 되었어요. 이에 사장님께서는 참모에게 한마디 거하게 퍼보려고 하셨지만 제가 나서서 사장님을 말렸습니다. 제가 직접 참모에게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기 위해서였죠.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줌마가 우리 식당을 인수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원조는 짝퉁한테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주 고소하다는 웃음을 터뜨리며 몹쓸 참모를 내쫓아 버리더니만 곧장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 한번 똑부러지게 잘했어. 몇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봐. 어쩌면 좋은 소식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사장님께선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왜 이제서야 전화를 받으세요? 회의 중이셨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여하간 이쪽으로 서둘러 와주셔야겠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게가 매물로 나왔거든요. 저로서는 좀처럼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사장님께서 워낙 확신에 찬 미소를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셨기에 저는 일단 사장님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부동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몹쓸 참모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참모가 이번엔 자기 식구들까지 대동하고 다시 쳐들어온 거죠. 아니나 다를까 참모와 그 가족들은 저에게 식당을 통째로 넘기라며 험악한 목소리로 닥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막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던 참에 또 한 번 부동산 문이 열리면서 어느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아저씨 한 분이 경호원을 대동한 채로 들어오더라고요. 막내 삼촌뻘 연배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아저씨께선 우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은 전달받았어요. 우선 저 똥파리들부터 치워놓은 다음에 찬찬히 이야기 나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아저씨께선 경호원들을 향해 아주 매서운 눈빛을 보내셨고 경호원분들이 즉시 참모와 그 가족들을 아주 단호하게 내쫓아버렸죠. 그제서야 저는 젊은 아저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랑은 안면이 없으신 분 같아서요. 안면이라면 사장님네 어머님이랑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나요? 아저씨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깊은 안면이 있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저는 화들짝 놀라고야 말았어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인수인계해 주셨던 유독 낡고 소중한 장부 주인의 이름과 같았거든요. 그럼 아저씨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고시생손님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장부 외삭값 떼먹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네 식당이 폐업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선 곧장 비행기를 타고 급히 달려왔고요. 그때 저는 아주머니네 백반집에서 외상으로 낀 일을 해결했었습니다. 짬짬이 번 돈으로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데 쓰고 나면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사정이 딱해 보였던 모양인지 아주머니께서 장부를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외상값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여유될 때 조금씩 갚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매일 끼니를 해결하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밥 굶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법이라고. 그렇게 거의 2년을 매일같이 외상으로 밥을 먹었지만 저는 그 외상값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때 아저씨네 홀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은 아들이 취직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라도 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언을 차마 외면할 수 없던 아저씨는 결국 사법고시를 포기한 채로 직장을 찾아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주머니에 가진 돈이 정말 없어서 저희 어머니 백반집에 장부 외상값을 갚지 못한 채로 마치 도망을 치듯 말이죠. 그렇게 서울로 상경한 저는 다행히 금방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전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냈죠. 물론 백반집 아주머니와 있었던 일이 제겐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장차 꼭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외상값을 꼭 몇 배로 갚아드리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서울살이와 직장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아저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해 사장님이 되었고 이후 뼈를 깎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었죠. 물론 아저씨가 회사의 상장을 성공시킨 직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저희 백반집을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딴엔 저희 어머니에게 금이환영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과거의 장부 외상값도 갚아드리려고 찾아온 걸음이었지만 뜻밖에도 백반집 간판은 그대로인데 불이 꺼진 채로 임시 휴업 문구만 덜렁 붙어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임시 휴업 문구를 보고선 가장 가까운 부동산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여쭈어 보았더니 제가 알던 이대째 사장님께서는 이미 작고하셨고 따님이 물려받아 식당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경영난이 심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라도 원조집 자리가 매물로 나오면 제게 얼른 연락을 달라면서 말이죠. 처음에 저는 힘을 써주겠다는 아저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그저 외상값을 갚아주시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짝퉁 식당과의 경쟁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야 당연히 버텨낼 수 있죠. 짝퉁집 쪽에서 자본금도 많지 않은 주제에 적자까지 떠나가면서 저가 공세를 계속 이어가느라고 빚까지 내가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그 상태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전세금을 돌려드릴 테니까 그 돈을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은인분의 식당과 원조집 전통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대체 어떻게 해요? 아저씨는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곧 건물주가 될 겁니다. 식당이 있는 건물을 제가 매입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식당의 임대 계약을 원래 계약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월세 보증금이 훨씬 낮은 만큼 보증금 차액은 당연히 따님께 돌려드릴 예정이고요. 따님께선 차액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치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요. 외람되지만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짝퉁식당 쪽이 1년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월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머님께 2년 동안 공짜로 밥을 얻어먹었으니 그 외상값을 갚는 셈 치고 1년 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당은 저에게도 젊을 적 기억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더는 거절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식당에 추억이 깃들어 있는 건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다른 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의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2대째 주인장인 어머니와의 약속 또한 지키기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아저씨께서 제안해 주신 방식대로 도움을 받도록 할게요. 대신 건물을 매입하는 날에 꼭 저희 식당에 직접 들러주세요. 언젠가 아저씨께서 외상값을 갚으러 다시 찾아오면 항상 푸짐하게 내어드리겠다고 저희 어머니랑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아저씨는 약속대로 저희 식당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셨고 기존에는 전세였던 저희 식당과의 임대 계약을 월세로 전환한 뒤에 보증금 차액을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물론 저 또한 어머니 그리고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저희 식당에 몸소 방문해 주신 아저씨에게 제가 직접 3대째 물려내려온 모든 비법을 총동원해서 정성스러운 한상을 푸짐하게 내어드렸거든요. 그날 아저씨께서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며 어머니의 음식 맛과 똑같다며 그 맛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참을 목 놓아 우셨죠. 물론 그 말씀은 3대째 주인장인 제 입장에선 세상에서 가장 큰 찬사였고요. 아무튼 덕분에 기운을 되찾은 저는 3대째 물려내려온 원조집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저씨로부터 전달받은 보증금 차액을 식당 운영 자금으로 활용해서 반찬 가지수도 늘리고 음식 맛도 한층 발전시켰죠. 또 때마침 뜻밖의 호재도 하나 생겼어요. 주변 공단에 드리워져 있던 불황이 마침내 끝이 났거든요. 자연스레 저희 동네엔 다시금 활기가 돌게 되었고 모든 손님분들이 다시 저희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나 싼 맛의 짝퉁 식당을 이용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게 된 상황에선 고작 500원을 더 낼 뿐인데 맛도 한층 발전된 데다가 반찬 가지수도 늘어난 원조 터줏대 감칠만한 식당이 또 없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참모네 짝퉁 식당은 제가 예상했던 1년을 채 버티지도 못한 채로 폐업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그동안 신나서 퍼부어댔던 저가 공세는 참모네 집안을 그야말로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가 공세를 펼치며 식당을 운영했던 탓에 폐업하기 직전까지 장사를 통해서 번 돈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해만 쌓인 적자였던 데다가 바로 그 적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참 많이도 빌려다가 썼으니 앞으로 인생은 뻔할 뻔짜예요. 둘 중 하나겠죠.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앞으로 영영 밝은 햇빛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던가. 그래봤자 뭐 어쩌겠어요. 결국 자업자득인 꼴인데 말이죠. 한편 저희 식당은 지금껏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이 떡하니 자리를 지키며 번창한 덕분에 저희 백반 골목엔 다시금 활기가 돌게 되었고, 한때나마 백반 골목을 떠나셨던 사장님들께서도 많이들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희 식당에 자리가 모자라서 식사를 하지 못한 손님들의 대부분은 백반 골목 내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잡수시게 마련이거든요. 이처럼 오늘도 저는 백반 골목에 다른 식당들과의 상생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나아가 저는 3대째 이어져온 원조 터줏대감 백반집의 명성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낼 예정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